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철도 파업이 열흘을 넘기면서 화물열차가 절반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와 급유선까지 운송 거부와 동맹 휴업을 예고하면서 경제 혈맥인 물류가 전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비상소송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상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철도 파업에 이어 화물연대가 10일부터 집단 운송 거부 방침을 밝히면서 사상 최악의 물류 대란이 현실화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주차에 접어든 철도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송률은 40%의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는 시점에 대체 수단인 화물차 수송도 막힐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에 들어가면 하루 컨테이너 12,112개, 전체 화물 수송량의 32% 이상이 멈춰서게 됩니다. 바닷길 사정도 심각합니다. 한진해운 사태도 아직 수습하지 못했는데 급유선 선주협회가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부산과 울산, 여수항에서 동맹 휴업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철도와 도로, 해상 물류가 모두 멈춰서는 최악의 물류 대란을 앞두고 파업 철회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귀족 노조의 행태로서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집단 이기주의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철도 파업 복귀자를 우선 투입해 화물 열차 수송률을 75%까지 끌어올리고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물류 거점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항만용 야드 트랙터의 도로 운송 허용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수송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운송을 허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두 급한 불을 끄는 정도의 임시 방편에 불과해 파업과 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 대란이 장기화할 경우 가뜩이나 하강하는 경기에 심각한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계속되는 파업에 한진해운발 물류 대란, 김영란법과 구조조정으로 경기 지표가 또다시 일제히 꺾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서 공공부문 자금 10조 원을 더 풀고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는 내수 부양책을 추진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10조 원 이상 공공자금 추가 투입과 소비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올해 마지막 경기부양 시도에 나섭니다. 추가 동원 자금은 재정사업 집행률 제고와 지방자치단체 추경 등으로 마련되는 6조 3천억 원, 수출금융 3조 3천억 원 등입니다. 이와 별도로 소비 촉진책도 마련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때 카드사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사용 제한을 줄여 연간 2조 원대가 쌓이고 1,000억 원대가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를 소비로 돌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자동차 회사들이 할인해 주도록 유도하고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에 휴가를 권장해 관광 수요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불황과 김영란법으로 위기를 맞은 농축수산업계와 문화계 지원을 위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나서 기업들의 농축수산물 상품권, 새로 나올 문화접 대비 전용 상품권 구매를 유도합니다. 지금 경기는 20개월 만에 겨우 늘어난 수출이 다시 꺾이고 광공업 생산은 줄어든 데다 제조업 가동률은 7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인데 향후 전망도 쉽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정 부분 소비심리 위축이 불가피하고 한진해운 문제, 자동차, 철도 파업의 장기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투자, 수출, 생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시 한번 부양카드를 꺼냈지만 경기 상황은 계속 악화하는데 쓸 수 있는 수단은 고갈되면서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중간층 이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사회 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34.3%는 자신을 중하층으로 생각했고 9.6%는 하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상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0.4%에 불과했고 중상층도 8.5%에 그쳤습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사회 신뢰도와 공정성 제고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계층의식을 향상시키고 계층 상승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이나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원하는 인재를 구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이 그러니 구직자들도 구인 정보를 알기 힘든데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채용 박람회를 처음 열었습니다. 이준음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장난감 블럭을 움직이자 태블릿 PC 화면 속 블럭도 따라 움직입니다.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이 들어간 어린이 장난감입니다. USB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홍채를 통해 생체 정보를 읽는 기술로 보안성이 높고 사용법도 간단해 대통령 중동 순방 때 220억 원을 벌어들인 수출 효자 상품입니다. 모두 신생벤처, 스타트업 기업이 만든 제품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벤처 스타트업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인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또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본인들에게 급여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기회들이 훨씬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가한 업체만 350곳, 구직자 1,200명가량이 현장에서 채용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술 하나로 세운 기업이라 개발 인력 수요가 제일 많지만 사업 확대를 위한 영업과 마케팅 부문 인재가 필요한 곳도 많았습니다. 구직자들도 연봉이나 간판보다는 원하는 일을 하면서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일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만큼 개인의 행복도나 뭐 이런 삶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희망재단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고용 확대를 돕기 위해 실제 채용을 한 기업에는 채용 인력 한 사람당 300만 원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기업인 비브랩스를 인수합니다. 비브는 애플 음성 비서 서비스인 시리를 만든 핵심 개발자들이 애플을 떠나 새로 선보인 서비스입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하반기 비브의 플랫폼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선보일 계획으로 갤럭시 노트 7 차기작에 이 플랫폼을 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비브의 기술을 스마트폰뿐 아니라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다양한 가전제품과도 접목할 계획입니다. 대학에서 귀감이 되어야 할 교수가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하거나 막말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교수 사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성추행 교수에 이어 막말 교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일 저녁 술을 마신 뒤 중국인 여학생을 기숙사방까지 데려다준 김모 교수. 왜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갔는지 묻는 60대 경비원에게 너 같은 놈은 때려도 개값도 안 되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교수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갑질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막 진지하게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의 한 전문대에서는 교수의 갑질이 논란이 됐습니다. 학생 100여 명이 등록한 수업을 갑자기 다른 강사로 바꾸고 시간도 주간에서 야간과 토요일로 변경해 버린 겁니다. 학생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수업을 못 듣는 상황이 돼도 꼭 들어야 졸업이 가능하니까 아르바이트도 빼고 이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학교를 다른 걸 포기하면서 그 수업을 들어야 돼서 피해를 입은 학생이 꽤 많았습니다. 이 교수는 전임 교수 지위를 이용해 같은 학교의 겸임 교수에게도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아탑의 스승이어야 할 교수들의 막말과 갑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 전담 경찰관 제도가 도입된 지 반년이 흘렀지만 담당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담 경찰관 중 자격증 소지자는 2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사게 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자 경찰은 지난 4월 학대 전담 경찰관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국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지정한 겁니다. 이들은 장기 결석 초중학생을 점검하고 미취학 아동의 양육 환경도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전국에 13,600여 가구, 학대 우려 아동은 2,800여 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불과 350명 정도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 한 사람당 한 달 동안 관리해야 하는 가정이 평균 82가구였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자격증 소지자도 23%, 전문교육 이수자는 36%에 그쳤습니다. 학대 전담 경찰관의 주 업무인 가정 방문이나 첩보, 인지 비율도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이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시작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앞서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 전담 경찰관의 부적절한 성관계 사건 역시 전문성이 부족해 빚어진 사태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전담 경찰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한때 영어 공교육 강화에 천병과 같은 역할로 주목받았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원어민 교사 수는 2012년 8,520명에서 올해 4,962명으로 41.8% 줄었습니다. 이 기간 고등학교 감소율이 68.7%로 가장 높고 중학교 55.3%, 초등학교 29.6%였습니다. 영화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산 아시아 영화학교가 최근 개교했는데요. 영화 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영화 제작에 사용되는 카메라와 조명 등에 대한 교육이 한창입니다. 미래의 영화인을 꿈꾸며 아시아 16개 국가에서 온 교육생들이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아시아 영화 아카데미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제 부산에도 이런 영화 프로에서 영화 학교가 있기를 되게 바랬었어요. 부산 영화인으로서. 근데 그 바람이 진짜 좀 오랜 기간 동안 바라기만 바랬다가 이게 실제 이제 되니까 사실 부산 출신 영화인으로서 사실 너무 기쁩니다. 그동안 아시아 영화 아카데미는 열흘 정도에 불과한 부산 국제영화제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아시아 영화학교가 자체 건물에서 개교해 상시적인 교육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이 부산 아시아 영화학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 영화 비즈니스 전문 교육기관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학교를 마치고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양성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교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산영상위원회는 내년 3월에 정규과정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6개월간 2학기에 걸쳐 진행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최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부산이 이제는 세계가 주목할 영화인을 양성하는 도시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김재웅입니다. 매주 금요일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요,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직업입니다.
해외 취업도 용이하고요. 인공지능 시대에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2012년에 이 직업을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직업인지 감이 오시나요? 글쎄요. 어떤 직업일까요? 가장 섹시한 직업이다. 그것도 21세기를 통틀어서라니까 정말 궁금한데요. 네, 요즘 빅데이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빅데이터와 통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네, 드디어 나왔군요. 빅데이터. 그리고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과학자. 저도 참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개념이 조금 어려웠어요. 자, 먼저 시청자들에게 빅데이터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 기억하시나요?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고 또 조정할 수 있는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세상이 배경으로 나오죠. 이 빅브라더와 비슷한 맥락이 빅데이터에도 있습니다. 빅이라고 하면 크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크다는 개념이 전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빅데이터와 빅브라더가 비슷하다고 하면 그 모든 데이터가 다 통제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은 무서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생활할 때 남기는 모든 발자국, 그 정보들은 디지털화가 돼서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고 또 퇴근을 해서 잘 때까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기록은 이제 휴대폰, 교통카드, 신용카드, TV, 그리고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죠. 핸드폰 알람에는 언제 일어났는지가, 휴대폰 내비게이션에는 언제 어디까지 갔는지가 다 기록이 됩니다. 교통카드에는 언제 어느 노선의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했는지도 나오죠. 또 IPTV를 보게 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했는지까지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제가 뭘 먹고 어디를 갔는지 제가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나 카드 회사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데이터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네, 정확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익명의 고객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를 사용해서 마케팅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TV 회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A라는 고객이 20대 여성, 미혼이라는 이 제한된 개인정보와 또 이 A라는 여성의 사용 내역들, 또 무슨 영화와 프로그램을 주로 보는지, 몇 시에 TV를 켜는지, 목요일 11시에는 썰전을 보는지 자기야를 보는지 또 어떤 홈쇼핑에서 어떤 상품을 주로 보는지 등이 다 기록이 되는 거죠. 또 A씨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고객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면 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계적인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닷컴과 관련해서요. 나보다 아마존이 나를 더 잘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게 아마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닷컴에서 쇼핑을 하면 내가 어떤 책을 샀는지는 기본이고요. 이 책은 사지 않았지만 관심 있게는 봤다. 이 책은 보관함에 담아뒀다.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내가 잊고 있던 관심사나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하면서 깜짝 놀래키기도 하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쇼핑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알고 추천해줬지 이럴 때가 있었는데요.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 기술 분야 같기도 하고 또 마케팅 분야 같기도 한데요. 이 데이터 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네,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으로 통계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전문적으로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데이터를 읽고 해석할 줄은 아셔야 합니다. 1차적인 빅데이터 가공은 다른 데이터 전문가들에게 맡기더라도 이 통계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네, 이 데이터 과학자에 관심을 있어 하시다가 통계라고 하니까 어려워 보여서 겁먹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문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통계학 수업을 한 학기 이상 배워두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과정이 있는데요. 찾아가서 수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 빅데이터 전문가는 정부의 핵심 국가 전략인
창조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나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 또 교육을 과감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관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이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 과학자들은요, 꼭 이과를 전공해야 될까요?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과 전공자가 유리할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한국에서 손꼽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는데요. 바로 송기령 다음소프트 부사장이 있습니다. 부사장은 데이터의 바다에서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움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한국이나 중국 모두 피부가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피부하면 화장품을 생각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피부는 인간 내부의 오장육부와 관련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이게 바로 중국에서 먹는 화장품이 엄청난 히트를 칠 수 있었던 배경인 건데요. 이런 인문학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과 전공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가진 사람도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더 적합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 이면의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자,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공지능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잡 지금까지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